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는지요? 잘 보셨겠죠? 쉽게 냈으니까 아직 채점은 안 해봤는데, 뭐, 잘 푸셨으리라 봐요. 근데, 레포트 보니까 제가 낸 문제 중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한 몇 분 계셔가지고, 그게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기말고사 때 막내 하는 걸로 해요. 예,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뒤쪽에, 문제가 좀 어려워서, 예, 기말고사 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기말고사 때는 문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내지도 않을 뿐더러 꼬는 문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문제에서 6문제 볼 건데 그때 이제 편차가 많이 나게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좀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보도록 하고요. 예, 역시나 여러분들 오랜만에 봐가지고 처음 보는 거죠? 예, 처음 봐가지고 좀 어색하고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뭐 저하고는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직류 말고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연파 교류하고 위상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연파 교류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인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은 정의만 한번 볼게요. 한 사이클은 어떤 위상에서 다음 위상까지의 시간, 정기각이죠. 예, 시간을 얘기를 하고 이거를 타임으로 나타냈을 때는 주기 t로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크기, 피크치죠. 오늘 이제 RMS라는 거에서 배울 건데 루트 민 스퀘어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 배울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피크 값하고는 틀려요. 실제로 얘가 얼만큼의 그쵸, 전압과 전류를 효과 있게 보내는지에 대한 거를 오늘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기 t 2파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 그래요. 이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이거는 페이스 도메인이죠. 예, 그래서 오메가 t라고 돼 있으면은 위상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그냥 t라고 나타낼 경우에는 타임 도메인이라고 나타내시면 돼요. 교류니까 소문자 v를 써서 v는 VM의 사인 오메가 t.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VM 사인 오메가 t 아니면 VM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에 관련된 VM 그리고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띄고 있을 거고 위상과 관련된 t 그리고 나중에 배울 여기 세타 배웠죠 우리 그 위상 쉬프트 그거에 대한 것만 정보를 뽑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최대값, 정기각, 각속도. 각속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번 되새겨 두시고 이거는 졸업할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사회 나가서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주기 t죠. 교류파형이 한 사이클 변화하는데 요하는 시간이고 단위가 세크예요. t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꾸 헷갈려가지고 파장은 제가 다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서는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 얘하고 주기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가 관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오메가는 2파이F니까 주파수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게 해주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구할 수 있죠. 네. 요거는 했죠. 말씀드렸죠. 이렇게 표시할 때 보게 되면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 있는 게 피크 값이에요. 그죠? VM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T가 있죠. T가 있으면 T 앞에 있는 게 오메가예요. 그죠? 오메가일 거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표시된 요 뒷값, T의 뒤에 값이 쉬프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인하고 T를 기준으로 끊어서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상과 위상차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했었죠. 그 두 정연파의 교류의 순식값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요 앞에서는 0점을 지나는 사인파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쉬웠어요.
근데 파형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V1하고 V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고 봤더니 무지하게 어렵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 나시면은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 안 배우신 것 같아서 요거를 프리스터디를 해놓으시면 좀 편해요. V1이 0점을 지나니까 VM의 sin 2파이 FT라고 하고 V2가 세타만큼 앞서 있으니까 VM sin 가로 열고 2파이 F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세타만큼 0점에서 세타만큼 앞서 있는 그런 파형이 요 파형이죠. 요 파형이에요. 얘는 지금 0점을 지나고 있는 거고 요 파형이 되겠죠. 두 개의 파형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위상의 앞섬, 뒷섬. 이쪽이 앞서는 거겠죠? 네, 앞서는 방향이 왼쪽이에요. V2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M sin 2파이 ft 플러스 세타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연파 교류의 일반식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죠. VM 있고 오메가 있고 세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세타를 위상 또는 위상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특수식으로 만든 V1회 같은 경우는 0점을 지나가니까 위상각이 0인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위상차 또는 상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파형의 그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되면 위상차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이런 파형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못 그린다. V1과 V2는 최대값, 주파수, 파형은 모두 같으나 빨간 거 말고요. 원래 있는 거. 시간적으로 위상이 세타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위상차라고 얘기를 한다. 위상차는 주파수가 동일한 정연파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다. 얘가 같아야 돼요. 그쵸. 오메가. 두 개가 다르면 파형이 서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르거나 주기가 다르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V2의 위상은 V1보다 세타만큼 앞서 있죠. 여기 V2는 V1은 이미 0점을 지나가지고 이미 어떤 값에 도달해 있잖아요. 이 시간에서 보게 되면. V1은 지금 0점을 지나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빠른 거죠. 이 파형이. 얘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리드한다고 얘기를 하고, 앞선다, 리드한다 다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V1의 위상은 세타2보다 세타만큼 뒤진다, 레그한다 그래요. 뒤진다는 표현하고 레그한다는 표현하고 다 쓰는 표현이니까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파형의 위상차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크기는 몇 배인가요? 라고 낼 수도 있고, 그쵸? 전압과 전류의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낼 수 있다. 그러면은 크기만 보면 되죠. 그때는 위상차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위상차는 얼마인가요? 라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를 하면 되죠. 위상차라는 거는 사실 차이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위상 차이는 12분의 파이만큼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왜냐면 문제에서 레퍼런스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뭐는 뭐보다 얼마큼 앞서 있는지를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부호가 나올 수 있는데 두 파형만 주어지고 그냥 위상차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보시면 돼요. 부호가 플러스예요, 다. 자, 위상과 위상차. 자, 이 문제가, 그쵸. 위상차는 얼마인가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 제가 설명 지난 시간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V1하고 V2가 빨강색, 파랑색이라고 하게 되면 위상 차이는 요만큼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취하면은 저렇게 산술적으로 쓰셔도 관계없어요. 네, 이것도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면은 V1이라고 돼 있죠? V1이 크기 141을 가지면서 120파이T 마이너스 30도래요. V2는 150의 크기를 가지면서 코사인 120파이T 마이너스 30의 위상차를 갖는데요. 이럴 경우에 두 개의 파형을 이제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사인으로 돼 있고 하나는 코사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사인으로 통일해 줄 거예요. 두 번째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위상차를 구할 거예요. 세 번째, 이 위상차가 시간으로 얼마인지 환산할 거예요. 그렇죠? 위상차는 각도잖아요. 위상차는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밑에 보면은 위상차는 각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0도에서 이렇게 이제 위상차가 90도 났다. 그러면 요만큼의 90도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360도까지 갈 거리에 4분의 1만큼 나누는 거죠. 360도분의 90이니까. 그쵸? 4분의 1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가 얼마인지 구해서 주기 t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V1이 사인으로 돼 있죠. 근데 V2는 코사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으로 돼 있는 거 사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바꿀 때는 구차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궁금한 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고, 그냥 우리는 사인으로 기준으로 할 거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때는 그냥 90도를 더해주세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했다가 지웠어요.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면서 오메가는 동일하니까 120파이 t에다가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90도를 해주면 이 뒤가 60도가 되잖아요. 그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때는 무조건 뒤쪽 위상차에다가 90도를 더해라. 그래서 V2는 150 코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인데 150 사인에 120 파이 t 플러스 60으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상차를 구할 거예요. 자, V2하고 V1하고 위상차는 어떻게 구하나요? V1-V2를 하건 V2-V1을 해주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30도고 하나가 플러스 60도니까 위상차는 90도만큼 나잖아요. 그죠? 90도만큼 나요. 근데 문제는 위상차가 90도가 나는데 아까 저 표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가 360도니까 90도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주기까지 오는 동안에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2초가 걸릴 수도 있고 뭐 0.5초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맨날 다루게 될 60분의 1초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게 1초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1초인데 위상차가 90도 났다 그러면은 90도를 시간으로 환산해 주게 되면은 0.25 세컨드가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2초가 걸려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렸잖아요. 한 주기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1초, 여기까지 0.5초가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상차를 구한 다음에 시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t는 90도니까 4분의 t잖아요. 주기 t의 4분의 1이니까. 그죠? t의 4분의 1이니까 요거를 주파수로 바꿔주게 되면 얘하고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4f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얘하고 얘에서 f를 뽑아줄 수 있죠. 그쵸? 여기서 120에서. 그죠? 아시겠어요? 2파이 f가 120이잖아요. 120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 없애주고
2를 둘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F는 60이 되잖아요. 그래서 60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24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가기 너무 좋아요. 제가 사인으로 바꿔 통일해주고 위상차를 구한 다음에 시간으로 바꿔준다. 밑에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요거는 눈에 보이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번 주 퀴즈예요. V1이 그쵸. 100사인 120파이 t 마이너스 30이고 V2만 바꿔봤어요. 100코사인 크기를 갖게 했네요. 100코사인 120파이 t 마이너스 A. A는 여러분 학번의 끝에 두 번째 자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의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하죠? 세 단계를 거치라 그랬죠? 예, 똑같이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평균값과 실효값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평균값과 실효값. 평균값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효값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뭐 결과적으로 식만 아셔도 되긴 되는데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평균값이라는 거는 동일한 전류나 전압의 한 주기를 평균한 값이 돼요. 자,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주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국어 점수가 몇 점이고 수학 점수가 몇 점이고 영어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러면 이 점수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으로 나눠주면 되죠. 똑같이 얘도 요점 다 더한 다음에 이 점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의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요 면적을 적분해가지고 요 면적을 적분한 다음에 요 면적, 밑에 있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요때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하면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전부 요 점들의 값을 더한 다음에 이 점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톱니파죠. 이게 톱니파의 얘인데 얘가 계속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이 돼야 이렇게 뚝 끊어봐도 요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얘의 평균을 구하나 얘의 평균을 구하나 얘의 평균을 구하나 똑같다는 거죠. 예, 한 주기 동안의 평균을 구하면 이 값도 계속 면적도 늘어나지만 밑으로 나눠줘야 되는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주기가 있는 경우는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이 되니까 영원히 끝으로 가도 그 평균값은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 톱니파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그냥 요거 있는 거를 뚝 잘라다 여기다 밑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요만큼이 면적이 되니까 전체 면적이 요게 되죠. 크기가 절반이 되고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평균이 나오죠. 그죠? 밑에 그림 2.3의 A와 같은 파형이 있을 때 평균값은 오메가 T가 0에서부터 파이 그쵸? 2파이까지 해도 돼요. 2파이까지 해도 되는데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하나, 요만큼 평균을 내나 똑같다는 거죠. 사이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여 밑변으로 나눈 IM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게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면적은 이렇게 나오고 요 평균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평균은 어렵지 않죠.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면적은 사각형의 면적과 동일해지면서 사각형의 면적을 밑변으로 나눈 높이가 평균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볼게요. 자, 정현적으로 변하는 교류의 평균값. 정현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사인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정현적으로 변하는 교류의 평균값은 정파와 부파의 모양이 서로 같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루게 되는 이런 사인파의 경우도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서로 같잖아요. 그쵸? 이게 정파라 그러고 부파라 그래요. 정파와 부파의 모양이 같으므로 한 사이클을 평균하면 0이 되잖아요. 실제로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다음에 이걸로 나눠주려고 봤더니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가 적분하게 되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한 사이클을 평균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교류의 평균값은 반파의 평균값으로 표시를 한다. 반파는 이게 하나의 파형이라 그러면 요거의 절반의 파형을 반파라 그래요. 극성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톱니파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들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게 2분의 파이고 이게 파이다 그러면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까지만 적분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요. 아니면 그냥 반파만 표현을 하든가. 그래서 우리는 정연파를 다룰 거니까 요 면적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나눠줄 거예요. 요거를 나눠줄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식 잘 보세요. i가 있어요. i라는 그쵸. im sin 오메가 t래요. im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으면서 오메가라는 거를 갖고 있고, 그쵸. 일반식이죠. 아니, 특수식이죠. i는 im sin 오메가 t라고 돼 있어요. 평균 값을 구해서 이거를 에버리지를 첨자를 써가지고 iav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iav는 i의 반파의 평균이에요. 그쵸? i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의 반만큼의 파형을 평균하게 되면은 구할 수 있어요. 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i의 면적을 구해요. i의 면적을 0에서부터 파이까지 i의 0도부터 180도죠. 0도 0에서부터 파이 2파이 있으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요 주기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면적을 구하는 식이죠. 예, i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요 식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파이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은 i의 반파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i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파이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im의 sin 오메가 t dt 오메가 t.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저번에 한번 해보셨죠? 예,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를 띄우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예, 한 번은 파이를 넣어주고 한 번은 0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0.637의 im이라는 게 나와요. 예, 제 과목에서는 평균값을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요 값이 이제 자격증 공부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알아야 되는 숫자예요. 0.637. 예, 저는 평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실효값에 대해서만 다룰 거니까 저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예, 실효값 볼게요. 실효값.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별 5개 칠게요. 앞으로 이제 뒤에 어느 순간서부터는 값이 주어지면 걔는 무조건 실효값이에요. 피크치가 아니라. 그건 그때 돼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실효값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값이에요. 실제로 효과를 내는 값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사인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시간이 t 지나갈 때 크기가, t가 0일 때는 0을 갖잖아요, 전압이. 그러다 점점 다른 값을 가지면서 커지다가 최대값을 갖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 시간마다 값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전압의 값이. 그죠? 그래서 평균을 쓰려고 해서 봤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미치는 값은 평균값과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어떻게 알아냈냐면, 그거는 아실 필요 없고, 실효값의 정의는 얘를 DC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값과
얼마의 값과 동일한지 DC로 나타냈을 때, 얘를 DC로 나타냈을 때 어느 값인지 모르겠는데 DC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정연파로 나타낸 거랑 DC로 나타낸 거랑 그 효과가 같은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값을 실효값이라고 얘기해요. 개념은 그래요. 첫 번째 그림에 보시게 되면 직류죠. P가 파워니까 전력이 DC가 나오는데 저항에다가 전압을 걸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압 전류에 의해서 그쵸. E하고 I하고 곱에 의해서 P가 나오게 되죠. 이때 나오는 P가 이제 아래 열이나 뭐 빛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에너지로 소모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정연파를 내보냈을 때 이 정연파 내보낸 게 이 PAC잖아요. 그쵸? E는 뭐 VM sin 오메가 T라고 할 거고 IM sin 오메가 T라고 할 건데 얘하고 V하고 I하고의 곱이 이제 전력 AC에서 전력이 되게 되는데 이 값이 내는 에너지와 이 PDC의 에너지가 같아지게 되는 값, 이때 값을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효값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림이 전부 다 시프트 업 돼가지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얘가 저항만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저항만 있는 경우는 에너지를 리턴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 이렇게 파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L이나 C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낸 거하고 이렇게 AC가 나타내는 여기 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저항에서 소모하는 에너지하고 이 저항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같게끔 하게 되는 값, 그때 값을 실효값이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효값의 정의, 자, 뭐라고 썼나 볼게요. effective value라고 해요. 저항 R에 직류전류 I를 흘리게 되면 PDC는 I 스퀘어 R의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저항의 그림을 2.4의 B와 같이 정연파 교류 전류 I를 흘리게 되면 한 사이클, 즉 2파이 동안의 평균 전력 PAC, 한 사이클 동안의 평균 전력 PAC가 계속 같은 값을 내는 PDC와 같아지는 값이 있다고 한다면 발생한 열은 직류와 교류가 서로 같게 되겠죠. 그쵸? 서로 같게 되어서 교류 전류 I는 실제로 직류 전류 I와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직류 전류 I의 I 값을 교류 전류 I에 대한 실효값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다, 그죠? 앞에 제가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어요. 자, AC 값이 똑같은 전력을 내는 DC 값이랑 같아지게 되는 값, 그거를 이제 실효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간단한 건데 이게 한없이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어려워져요. 예. 교류 전력을 흘릴 때 평균 전력 PAC는 마찬가지로 2파이까지 면적을 적분한 다음에 2파이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전력 P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2파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P는 I 스퀘어 R이니까, 그쵸? i제곱 R이니까 그거를 i제곱 R을 P 대신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옆에 있는 식처럼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i제곱 R d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냥 괜히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거는 몇 개 안 돼요. 모양새고, 나머진 모양새고, P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요 2파이까지 적분을 했으니까 그 주기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직류 전류를 흘렸을 때 전력 PDC하고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PDC는 I 스퀘어 R이라 그랬죠. 대문자로 표시를 해서, 그리고 PAC는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I 스퀘어 R의 D 오메가 T라고 위에 이렇게 변환시켜 놨잖아요. 그죠? 이래서 R을 봤더니 R을 넘겨주고 I를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I라는 거는 I 제곱의 평균이다. 이게 R이 밖으로 나오죠, 한번. R이 한번 밖으로 나오고 얘가 분자로 가기 때문에 서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요 루트 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 모양새가 얘하고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I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I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I 제곱의 평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좀 말이 어려워졌다. 그죠? 그쵸? 다시 보게 되면 DC 쪽에 이렇게 있고 AC 쪽에 이렇게 있는데 I만 난 구하고 싶으니까 R을 넘겨주고 이건 상수니까 인테그랄 안에 R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얘하고 없어지게 되고 I 제곱이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I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가지고 I만 구하고 싶으면은 얘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그죠?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I 제곱 D 오메가 T I 제곱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거를 2파이로 나눠줬으니까 I 제곱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거 계속 까먹으시면 안 돼요. 0에서부터 내가 알고 싶은 주기까지 어떤 함수가 있고 D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선정한 주기로 주기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실효값은 순식값의 제곱의 평균의 평방근.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영어에서 따와서 그래요. 루트 민 스퀘어 밸류라고 하고 RMSV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RMS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RM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예, 그래서 RMS는 되게 중요한 값이에요. 왜냐면 전력을 보낼 때 전압, 전류, 전력이 실제로 얼만큼의 값이 가느냐, 효력을 미치는 그런 값을 가지고 가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I는 Im sin 오메가 t의 전류가 있을 경우에 실효값 I는 순식값의 제곱의 평균의 평방근, 즉 루트 민 스퀘어니까 이거 하지 말까? 머리 아프죠? 그냥 보세요. I라는 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거 앞에 있는 식이죠. I 제곱의 평균. 그죠? 이거를 I 제곱을 풀어서 써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풀어서 써준 다음에 얘를 변환시켜줘요. 이렇게 변환시켜준 다음에 루트를 풀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IM은 당연히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온 거고 해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은 몰라도 좋아요. 얘는 몰라도 좋으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은 이렇게 전개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저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거. 자, I는 IM의 사인 오메가 t가 됐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됐던 실효값이라는 거는 크기에 대한 문제잖아요. 위상하고 관련이 없어요. 얘는 여기서 논외로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IM하고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이 맥시멈 값에 해당되는 IM하고 IRMS 값하고 어떤 비율을 갖고 있냐 요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에다가 IM을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실효값을 구할 수 있다. 그쵸? 우리가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요 앞에 사인 앞에 있는 게 제가 피크라 그랬잖아요. 맥시멈 값인데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무조건 실효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도 별 5개.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0.707이니까 0.707 IM이라고도 표시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를 외우세요. 이거를 외우세요.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정연파 교류의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파고율과 파형률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사 이렇게 자격증 시험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커멘트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파고율과 파형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는 그 아이디어란 사인 값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그 원래 사인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통을 통하게 되면은 뭐 고조파도 실리고 노이즈도 실리고 그래서 모양이 좀 변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든가 이게 제3고조파가 실린 파형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파형인데 여기에 다른 파형이 실리게 되면은 저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원하는 사인파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파형하고의 차이가 얼만큼 나타내는지에 대한 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하는 게 파고율하고 파형률이에요. 파고율은 사인파보다 높이가 얼만큼 왜곡이 되어 있는지, 파형률은 그 사인파의 모양이 얼마나 왜곡이 되는지 두 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구할 수 있는지는 아실 필요 없고 다른 과목에서 혹시 하나 모르겠어요. 시료값만으로는 파형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형의 계략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파고율하고 파형률이라는 거를 구하는데 파고율이라는 거는 시료값분의 최대값 이거를 구해요. 시료값분의 최대값. 그러면은 설명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겠다.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으로 구해요. 자, 외우세요. 이거는 사실 회로이론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전력 계통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배워야 맞는 건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니까 i분의 im이 되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이니까 i 에버리지분의 i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를 풀면은 파고율은 이상적일 때 1.414 그리고 파형률은 1.11이 나오게 되면은 정연파에 가까운 파형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저거는 이제 기사공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예. 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좀 이게 편하지 않은 내용인데 내용이 좀 많네요. 내용이 좀 많아요. 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한 10분 정도 더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평균값과 시료값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볼만한 문제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그것 때문에 문제 같아요. 주기. 일정한 주기가 반복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기가 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가 파이일까요? 2파이일까요? 3파이일까요? 혹은 4파이일까요? 자, 주기라는 개념은 동일한 파형이 반복돼야 돼요. 그죠? 이걸 옛날에 문제를 했더니 다 요것만 구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기는 이렇게 된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요게 한 주기예요. 그죠? 뒤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요 면적을 구해서 적분으로 구한 다음에 요만큼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는 거죠. 요 면적을 구한 다음에 요까지만 나눠주시면은 안 돼요. 안 돼요. 한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밑에 보시게 되면 I 에버리지는 이게 면적을 구하는 거는
0분의 파이까지만 구하면 되잖아요. 약간 이거 어플리케이션인데 실제로 나머지는 0이고 값을 가지는 부분은 요만큼만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적분을 해요. im에 대한 그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im sin 오메가 t 여기 있죠. im sin 오메가 t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기는 2파이니까 2파이로 나눠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연파일 경우에. 그렇죠. 얘는 다르죠.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건 수학책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파이분의 im이라고 나와요. 그쵸? 이거 당연히 아까 이게 얼마나 그랬죠? 예, 그거의 절반이 나왔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i는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은 그쵸? 이렇게 나온다. 제가 이거 말고 이파형 말고 우리 정연파 이제 배웠잖아요.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 시료값, 팔고율, 파형률 이건 안 한다 그랬지. 뭐 이거 평균값과 시료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시료값이니까 시료값 구하는 거는 꼭 보도록 하세요. 그죠?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니까 i분의 im이라고 아까 구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im분의 im에서 2가 나오게 되고 파형률은 평균값, 시료값, iav분의 i 해가지고 1.57이 나온대요. 아까 우리가 본 거랑 사뭇 틀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정연파랑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왜곡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파, 정유파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1주기이므로 한 주기이므로 정연파의 경우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자, 재밌는 파형이 나왔어요. 밑에 있는 파형을 구형파라 그래요. 구형파. 구형 그러면 꼭 동그란 모양일 것 같은데 우린 저걸 구형파라 그래요. 램프 네, 하여간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구형파 전압 평균값, 시료값, 파고율 및 파형률이 얼마인가요? 라고 구한다 그랬는데 얘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밑에 있는 거를 얘는 그 전에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요? 주기 얘는 이제 보이시죠? 2가 주기예요. 그죠? 주기가 2예요. 뭐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이게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가 2예요. 주기가 2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가만히 보게 되면 얘를 그냥 들어올리면 돼요. 그죠? 얘는 없어지게 되고 들어올리고 얘도 들어올리고 계속 그러면은 그냥 이 값이잖아요. 평균값은 이 값이 돼요. 그죠? 시료값도 DC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굳이 풀 필요 없이 여기는 풀었어요. V를 0에서부터 T까지 T분의 1까지 했는데 요 파형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는 거는 반만 구한 다음에 반만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만 구했어요. 여기 2인데 1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VM이라는 거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가지고 1로 나눠준 거죠. 그냥 VM이 되잖아요. 평균값이 그죠? 시료값도 마찬가지로 V의 제곱을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한 다음에 T분의 1을 해주게 되면 그냥 VM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료값과 평균값이 같이 전부 다 VM이 되는 거죠. 이때 파고율하고 파형률을 구해보시면은 최대값하고 시료값하고 평균값이 모두 같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가 모두 같아지니까 파고율하고 파형률은 모두 1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형파에서는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이 모두 같으므로 파고율과 파형률이 1이 된다. 라는 말이 있었더라.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할까요, 말까요? 네. 안 할게요. 예제 6번은 뺍시다. 가만히 보시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게 되면 되는데, 예, 마찬가지예요. 얘는 주기 t가 얼마일까요? t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 t죠? 3t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실효값을 구하라고 했죠? 예, 주기만 알면 구할 수 있잖아요. 예, 요 식을 전개를 하면 돼요. i의 제곱 dt를, 그쵸? 그냥 요거로 하셔도 되겠네. 요 밑에, 요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i제곱의 평균의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평균을 구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는데, 예, 원칙만 아시면 돼요. 그 t, 주기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 면적을 구해서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취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테스트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저 뒤에 있는 걸 한번 끌고 와봤어요. 배우긴 다 배웠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 I1이 30 루트 2 사인 오메가 t라고 돼 있고 I2가 4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돼 있어서 두 개가 90도 차이가 나죠. 90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파형을 I1 더하기 I2를 한 다음에 실효값을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 빼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풀어보세요. 그리고 뭐 찾을 거 있으면 찾으셔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좀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뒤에 바로 이제 벡터 나오거든요. 오늘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벡터에서도 나오는 문제니까 그 전에 벡터를 풀기 전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I1 더하기 I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만 보면 되는데 두 개가 좀 위상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I1하고 I2가 위상차가 있을 때 두 개의 40 루트 2, 30 루트 2를 그대로 더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닐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한번 소설을 좀 써보세요. 그럼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일단 안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 이제 벡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회전 벡터라는 거 있고 정지 벡터라는 걸 배울 텐데 예, 과거에 벡터라는 거를 회전 벡터로 먼저 표시를 했다가 그게 정지 벡터로 바뀌어서 지금 형태의 정지 벡터로 쓰는 거거든요. 회전 벡터 굉장히 어려워요. 상상력을 많이 요구를 해서 이제 그런 거로 하지는 않고 그 정지되어 있는 벡터를 가지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 정연파 교류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형을 식으로 바꾸고 식을 벡터로 바꿔서 연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의 마지막 단계인 그 벡터로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류 회로의 계산에서는 가감승제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곱하기 나누기에 계산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순식값의 수식으로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식값의 수식을 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매우 복잡해요. 더하기 빼기는 그나마 이제 순시치를 계속 더해가지고 표시를 하거나 그래주면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는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는 교류를 벡터로 표시를 하고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벡터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벡터를 알아야 하는가 쓰잘데기 없이 머리 아프게 교류 회로의 계산식에서는 가감승제 계산이 필요한데 매우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파형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벡터로 나타낼 거예요. 벡터로 나타내 가지고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축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 벡터 두 개만 가지고 뭐 I1, I2, V1, V2, I, V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 벡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강의가 중간중간 좀, 제가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죄송하고요. 다음 주가,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회전 벡터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건데, 벡터에서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벡터 그래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벡터를 굉장히 뭐 고난이도의 벡터를 요구를 하거나 뭐 필드 뭐 이런 거를 다루진 않을 거니까 벡터가 어떤 것인지 개념만 잡고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만 조금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시험도 끝났으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런 거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